희망과 긴장이 교차하는 휴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는 일주일 가까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활절과 다가온 선거가 걱정이고 또 국민들의 긴장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환점을 맞은 코로나19 사태, 향후 전망과 올바른 대처 방안,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어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를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는 새 환자가 3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 확진 환자는 1,512명이 됐고요. 32명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그 환자가 24명. 네.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그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8명입니다. 예. 그리고 24명,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한 24명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8명, 지역 사회에서 6명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214명이었고요. 지역별로도 보면 워낙 그 국내 발생이 적기 때문에 네네. 대구 경북에서는 1명이 발생했고요. 서울 3명, 경기 4명, 나머지 지역은 발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 32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무려 24명이나 돼요. 이게 상당히 이제 비율이 완전히 이 해외 유입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절반 정도까지라고 이제 주로 통계를 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거의 70%를 넘는 확률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 측면에서 보면 해외에서 환자가 들어오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감염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숫자가 아주 많지만 않다면 그 방역 검역 단계에서 이제 찾아내고 네. 또 빨리 치료하고 차단하고 지금의 이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큰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반가운 것은 국내 발생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네네. 8명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국내 발생 통계 수치는 지금으로부터 한 사나흘 전쯤에 발생하는 숫자들이 반영이 되는데 네. 대지포 보시면 지난주 중반 이후로 눈에 띄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집단 발생도 없었고 예. 실제로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네. 한때 걱정했던 유흥업소 그 발병도 집단 발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러게요. 차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 그 통제 안에서 모든 게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그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 유입 또 물론 많으면 안 되겠지만 네네. 국내 발생이 한 자리로 줄었다는 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자릿수로 발생하는 그 수도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의료진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게 지금 격리 해제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치료받는 환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의료진들에게는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때 많았을 때는 하루에 발생이 뭐 1,000명 가까이 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의료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상당히 그 악전고투를 했었죠. 네네. 휴식 시간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대구 발생은 어제 통계로만 보면 1명입니다. 새로 발생이.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격리가 해제된 분이 100여 명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격리 해제되는 비율이 70%를 훨씬 넘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해야 할 환자들의 수는 상당히 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의료진에 대한 부담도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정말 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해외 유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외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아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뭐 이 내국인이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뭐 들어오는 분들이 걸려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쯤만 해도 유럽 상황이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입국자들 단기 체류자를 빼고 나머지 입국자들은 사나흘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했었죠. 그게 지난달 22일인데요. 네. 지금은 상황이 좀 역전이 돼서요. 저희가 통계를 좀 보니까 최근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912명입니다. 현재까지. 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한 40%를 벌써 차지하게 됐고요. 최근 2주 동안만 통계를 잡아보면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오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입국자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네.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자를 빼고 네.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자가격리를 우선 한 다음에 사흘 안에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만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검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강화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지금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 조치만 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환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예. 대한 검역을 좀 강화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안심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손목 밴드, 뭐 처음에는 이제 전자 팔찌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이름들이 자꾸 바뀌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가장 그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군산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공원을 놀러 가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집에다 놓고 이제 나간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집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줄 이렇게 알았던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적발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 자가격리입니다.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도 그 잠복기를 완전히 이제 지난 다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100건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처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자 팔찌를 채우자. 예. 그렇게 되면은 휴대전화와 전자 팔찌의 위치가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방식.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썼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네. 인권 침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전자 팔찌나 발찌를 생각하면 뭐 선거 관련된 범죄자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가 아니고 현재 자가격리자가 5만 명인데 이 가운데 100건 정도 위반을 했는데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다 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사실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권위나 변호사 협회 같은 데서도 이거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좀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새로 결정된 것은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에게만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 네네. 그것도 본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본인의 동의하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손목 밴드를 채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 본인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손목 밴드를 훼손하거나 잘라버렸다. 네. 그래도 뭐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당국자에게 통보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전화해서 혹시 이거 훼손하셨습니까?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훼손을 했다 이렇게 이후에 더 얘기해도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방법이 수 있는 없는 근거가 거죠. 전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가격리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채우겠다. 그것도 네. 한 준비 단계가 2주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때쯤 되면 사실상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예. 자, 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네.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을 해가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이 주말 휴일에 나들이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참 그 견디기가 쉽지 않죠. 예. 첫 번째는 이제 날이 완전히 봄 날씨가 됐고 또 꽃도 많이 피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2달 넘게 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어쨌든 그 확진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선거가 있고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외출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밀집하지 않고 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닦으면 사실은 이 감염될 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출까지 자제 뭐 못하도록 막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네네. 최대한 자제를 하시되 혹시 아. 나가게 되시면 적어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는 곳은 피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그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안전 대책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부활절에서 저희가 뭐 명동성당 앞에서도 중계를 타고 했는데 네. 그 현장에 전해줄 때 보면은 명동성당은 지금 이제 뭐 임시적으로 그 신도들이 오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예배를 좀 부활절이라 하더라도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난주보다 많이 늘어서 걱정인데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전체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 쪽은 사실은 이제 그 단일 교단이기 때문에 네. 교황이 사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대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받는데 개신교회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서울의 개신교회가 6,400여 개 정도 있는데 한 2,100여 곳이 그 현장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거나 했거나 3분의 1이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지난주보다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네. 충청북도는 60% 정도가 현장 예배를 한다고 하고요. 부산도 한 55%, 1,000곳 정도가 현장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 예배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부활절이 가장 큰 어떤 그 행사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네. 부디 현장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면 발열 검사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그 안정 수칙을 좀 반드시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마감된 그 사전 투표도 보면은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높으면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하더라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총선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 있을 이제 그 진짜 투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제 4분의 1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요. 네. 저도 사실 사전 투표를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네.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다 1m 간격이라든가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 또 하고 나가는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예.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본 투표는 오히려 이제 하루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가시기 전에 신분증하고 마스크는 꼭 쓰고 가야 되고요. 네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면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기표소를 통째로 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네네. 들어가게 되면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비닐 장갑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비닐 장갑을 끼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투표소 바닥에 1m마다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1m 줄을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높은 분들은 완전히 별도의 곳에서 별도의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격리 확진자들, 그 다음에 격리된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에 8곳 정도에 따로 투표소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할 것은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투표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계약이 좀 더 확대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고3, 중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이번 네. 주에는 다른 학년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 접속이 힘들었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이번 주에 그 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가장 많은 학생이 그 접속한 곳이 EBS의 온라인 클래스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자기들 말로는 중학생은 150만 명, 고등학생 150만 명,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서버를 갖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난 9일에 첫 그 계약 온라인 수업이 시작한 9시에 25만 명이 접속했는데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손을 봐서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계약을 한 고3, 중3은 합쳐서 9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54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6일에는 고1, 2, 중1, 2, 그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네네. 거기에 중3, 고3은 기존에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 접속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당초는 그러니까 학습의 질의 차이 문제, 뭐 그 접속 기기의 뭐 차이의 문제, 교사의 뭐 차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현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접속의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이 온라인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을 어쩔 수 없으니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네.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등교 계약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지복 해설위원이 볼 때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교육부에서 바뀌지 않은 방침이 뭐냐면 네. 평가는 지필고사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필고사를 보는 방법은 등교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네. 중간고사를 미룬다 하더라도 5월 말에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말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로 연장하면서 네네. 그때 방역 당국이 밝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발생이 5%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숫자는 50명 아래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19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때까지는 어쨌든 그 등교 계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이제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래서 차이가요? 어제는 예. 그 방역 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교 개학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확진자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병행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등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약간 미묘하게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교육부도 물론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이제 병행하는데 이것도 아주 일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한 학교 학생의 10%가 우선 등교를 하고 90%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등교 수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차근차근히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평가를 지필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등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생각입니다. 그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5월 말 전에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5월 말이 얘기. 지나가게 되면 중간고사를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근데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으면 특히 고3이나 중3 학생들은 이제 수학 진학을 능력이 위해서 예. 진학을 위해서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학처럼 리포트로 대체할 수는 없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등교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이런 안정적인 발생 상황이 이어진 것이 아마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그 개학 등교, 그러니까 등교 개학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생활 방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단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5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네네. 그게 지금 그 전에 방역 당국에서 내걸었던 조건과 좀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방역의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국민 생활 그리고 경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유럽은 스페인이 벌써 경제 활동을 뭐 일부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네네. 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혼자 집에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환자가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생활이라는 게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가게에 사람이 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활 방역으로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에 생활 방역 그 위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주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말에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생활 방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거친 안이라도 안을 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몸이 아파도 직장을 나가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활 방역 체계가 도입이 되면 몸이 아프면 가급적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예. 무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의 결손이 생기면 이것은 그 전체적인 회사의 직원 수를 어떻게 뭐 조정할 것인지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야외에서 50명 이상이 모이지 않게 하면 그런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학교에서 책상 간의 거리는 어떻게 놓을 것인지, 식당에서 어떻게 모일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국민의 모든 그 총화가 의견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일단 이번 주에 좀 최대한 들어보고 그걸 다 이제 좀 수렴을 해서 의견을 내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쉽지는 정말.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9일이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시한인데요. 네. 그럼 그 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생활 박영으로 넘어갈 것이냐? 예.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서 서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방역이라는 게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나 보다, 그냥 예전처럼 생활을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 그 생활 방역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손을 자주 닦는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실 그런 그 인식들이 좀 적었죠. 없었죠. 그렇지만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습관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생활 방역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그 확진자들 수가 지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이 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해외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 어쨌든 국내 상황보다도 해외 상황이 안정될 가능성이 사실 없거든요. 네네.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우리만 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아주 천천히 전환돼야 된다는 그 논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하죠. 미국이 이제 사망자도 가장 많아졌습니다. 네. 확진자는 뭐 기왕에 많아졌고요. 2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게 2월 29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달 열흘 정도 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된 국가가 됐고요. 미국의 사망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뭐 세 가지 정도를 전문가들이 뽑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공공의료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네네. 옛날에 비해서 공공의료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됐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들고요. 두 번째는 초기 방역을 실패했다는 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로 꼽고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뭐 인종차별이나 불법 이민들.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 비율에 비해서 흑인들의 확진 비율과 사망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흑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흑인들의 주거지나 생활 환경이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밀집돼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는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 감염병 연구소장, 이분이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이 감염병 쪽에서는 가장 권위자인데, 이분이 미국이 방역을 잘하면 사망자를 6만 명에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방역을 제대로 못하면 24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확진이나 사망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뭐 국내는 일단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